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서비스 해주고 그 서비스가 합당한지 물건이 합당한지 보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건물은 소비가 아니죠. 이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강남에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검색을 하겠죠? 네. 그쵸? 뭐 무슨 부동산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남에 건물 칠 수도 있고 뭐 동별 건물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 막 부동산들이 뜨고 그 밑에 뭐 매물 뭐 이런 것도 뜨고 막 여러 가지가 뜨잖아요. 블로그도 뜨고 카페글도 뜨고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뜨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하나씩 봅니다. 근데 이걸 봐도 별 감은 안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동안 보다가 내지는 부동산 그 담당하는 분들이랑 한두 번 만나다 보면 밸류맵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제 신세계 같아요. 지도가 쫙 펼쳐지고 이전 거래 내역 다 나오고 경매 매물도 나오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까지 쫙 나오니까 무슨 포털 사이트 같은 거를 딱 찾은 것 같은 느낌? 이전에는 모르다가 이걸 처음 딱 보면 그럼 이 중에서 괜찮은 걸 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별로 나와 있는 매물들 빨간색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가격이 높네 낮네 이게 클릭해 보면 사진도 나오고 건물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연식도 나오고 뭐 어떤 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와 이거 괜찮나 저거 괜찮나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더 헷갈립니다. 왜? 국민은행에서 하는 아파트 그걸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어느 브랜드에 몇 평에 얼마 몇 층에 얼마 이런 거가 나오면 아파트 시세 파악하는 건 쉬워요. 맞아요. 왜? 크기와 구조가 다 같으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는 층향 동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로얄 층이 있고 로얄 동이 있고 그리고 남향 북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거래 가격 그리고 연도별로 나눠서 보면 아파트 가격을 파악하는 건 쉬워요. 근데 건물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옆에 붙어 있어도 건물 크기가 다르고 연식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하니까 이게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는 한 단지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매물이라도 분류하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건물 하나가 한 단지 같은 개념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매물 보다가 또 이제 부동산이랑 컨택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받은 매물이 여기 또 나오기도 하고 나온 것들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랑 내가 받은 금액이랑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낮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매도 호가고 여기에서 받는 금액은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얼마에 내놓고 뒤에서는 얼마의 금액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싼지 비싼지 판단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대부분 인근에 매도하려고 나와 있는 건물 금액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를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전체 금액 비교, 평당가 비교. 뭐냐면 이 지역에는 보통 200억대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건 100억대야. 그러면 절대 가격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이 금액 갖고는 못 들어가는데 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 하면서 일단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근데 첫 번째 제가 말해드렸던 거 전체 금액으로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 평당가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평당가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높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 금액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해드린 이게 건물을 처음 보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때 생각하고 진행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면서 건물 가격 비교해보고 어쩌고 그리고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실제로 가보기도 하지만 가서 보면 이게 사실 볼 게 건물 외관 보는 거랑 플러스 뭐 층 좀 올라가서 보는 거 이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봐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아파요. 그럼 아픈 사람 보면 표정은 안 좋겠죠. 어디 아픈지는 몰라요. 뭐 엑스레이나 뭘 찍어봐야 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문진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식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픈 사람을 보고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봐도 그냥 겉모습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건물 외관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건물 하나 보면 5분 보면 뭐 더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 말을 하지만 얘는 말을 안 하잖아요. 무건수행하는 사람과 소개팅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보고 건물이 이렇구나 그러네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근처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내가 받았을 때 이거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매물을 판단할 때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초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내 현실적인 금액과 비교를 한다면 이거 자체가 애초에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친딸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나를 자꾸 판단하려면 안 맞는 거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라고 나와 있는 매물들, 온라인에 막 그런 것들이 금액이 다 틀리냐? 그렇진 또 않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냥 내 건물 가격 알아보려고 내놓은 것도 있고 진짜 매매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들쭉날쭉해요. 실제로 역삼동의 어떤 건물은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몇 년째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1억 후반 뭐 이런데 막 3억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매물을 어느 정도 본 사람은. 근데 처음 보는 입장은 뭐가 있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별한가 특수한가 그래서 그것까지 기준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내게 늘 낮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짜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싸다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받은 매물이에요. 내 거라는 건. 그러면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저 가격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재밌는 게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놨어도 그 금액을 알면 그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사실 고려하면 안 되는 건데. 이 기준들, 여러 매물들의 가격이 정말 맞는 금액인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부동산들 만나서 그 매물들 내놓은 곳들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부동산에 물어보든 만나든 근데 이제 대부분 만나야 되겠죠. 뭐 전화로 다 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전화를 하고 나서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하나 알아볼 때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게 발품이에요. 얼마에 나왔네, 몇 개 찍어서 주소 찍어서 내가 혼자 운전하면서 보고 오는 게 발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자꾸 전화 오고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귀찮아요. 그거 불편하고 이제 뭐 엉뚱한 것도 자꾸 보내주고 자꾸 연락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도 당연히 알아보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대로 확인하고 그 다음 거 제대로 확인하고 여러 기둥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높이가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지붕을 올려야 되듯이 하나하나 다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이게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도 뭔가 미심쩍거든요. 내가 이걸 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내가 불편하게 이 과정 말고 다른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100%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쉽게 도장 찍고 매입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씩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본 건물만 많고 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가만 그렇게 확인하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임대료도 확인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럼 임대료만 확인이 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세입자의 상황도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만기가 언젠지, 그 전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물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 보신 분들 얘기예요. 이거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빠른 사람은 3개월, 뭐 긴 사람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 걸려도 이걸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건물을 보면 그대로 갖고 갈 것, 신축할 것, 리모델링 할 것이 명확하게 판단이 서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의 기준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갖고 갈 건 뻔해요. 건물 멀쩡해 보이면 됩니다. 테헤란로 대로변에 20, 30년 된 것들도
멀쩡한 것들이 있어요. 안쪽에 지어놓은 것들도 멀쩡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30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중간에 리모델링 한 경우도 있고 처음에 잘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손볼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물을 사더라도 하자가 있는지 결로나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인 리모델링과 신축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안 멀쩡한데 뭐는 신축이고 뭐는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폐율, 건물이 덮을 폐 비율, 건물이 덮는 비율입니다. 건폐율. 100평 중에 50%만 건물로 덮을 수 있다. 나머지는 비워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건물들 보면 자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꽉 채워서 짓지 않고 일정 부분 비워놓고 짓잖아요.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건물들은 꽉 채워서 지은 건물들이 있던데 과거의 건폐율과 지금 건폐율이 달라요. 미래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50%예요. 근데 과거에는 70%일 때가 있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신축을 하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쓸 용 적층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건 검색해 보세요. 하여간 몇 층까지냐 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면 더 작은 건물을 댑니다. 그러면 이거 신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네, 그런 건물은 리모델링용인 거예요. 왜? 건물을 작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었는데 더 작아. 그럼 웃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5층짜리 재건축해서 10층짜리 만들어요. 네, 그런 일은 없죠. 상식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리모델링용이다. 근데 지금의 건폐 용적률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오래됐다.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거 살 때는 멀쩡한 것과 비교해야 되고 안 멀쩡한 거 살 때는 안 멀쩡한 것과 비교해야 되죠. 뭘요? 가격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크로스해서 비교하고 싶어요. 굳이요.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야 될 건물들의 비용을 합해서 얘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도 좀 된 거잖아. 얘는 새 거잖아. 좀 감안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이런 게 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크로스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얘기해 드리냐면 지도를 놓고 볼 때 근처에 1대1 비교할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신축인데 근처에 신축한 게 없어. 내가 할 거는 리모델링용인데 리모델링 할 게 주위에 없어.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건물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원래는 3개월, 6개월 걸려야 이걸 압니다. 빠른 경우에 3개월, 6개월이에요. 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3개월 동안에도 매주 가서 알아보는 분이 있고 1년이 돼도 한 달에 한 번 알아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큰 겁니다. 네, 깊게 알아보면 짧은 시간, 그렇지 않으면 긴 시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으로 삼는 어떤 숫자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가격이 정확한지 맞는지 거기에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씩 확인을 해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겉에서 보이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한다. 이러면 애초에 이 기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정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현황 같은 거를 부동산에 얘기하면 알려주세요. 임대 현황도 이제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깊게 알아봐야 돼요. 이거 연체된 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게 첫 번째겠죠. 네. 그럼 건물을 비교할 때 내가 보는 그 건물이랑 이제 비슷한 평수의 건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수 얘기 아주 좋은데요. 내가 보는 건 60평인데 옆에 200평이랑 비교하는 게 맞나?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감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나온 매물들의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다 보면요, 이 감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작아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작아서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웃기죠? 왜 말이 돼? 왜요? 예를 들면 아주 인기 있는 동이 있다고 할게요. 네, 아주 인기 있는 동이에요. 매물 평균가가 다 200억대 넘어가요. 근데 어떤 건 100억이에요. 봤더니 200평이야. 근데 얘는 그럼 100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비슷하다고 할게요. 근데 70평이야. 왜? 왜지? 이 지역에는 아주 낮은 금액의 건물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에서 제일 낮은 금액이라는 장점으로 평당가를 높게 내놓는 거야. 희소성에 뭐 약간 그런 거?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예를 들어서 뭐 50평 미만이야. 쬐끔해. 뭐 40평이야. 막 쬐끔해. 그럼 지어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런 경우는 또 싸게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케바케야. 그럼 혹시 적정한 평형수가 따로 있나요? 이거 이하는 건들지 보지 않는 게 낫다. 그것도 상황마다 달라. 적어도 나는 60평 내외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너무 작다거나 막 이래버리면 그것도 이제 작아도 잘 나오는 설계가 있고 작은데 설계가 아예 안 나오는, 이 설계가 나온다 안 나오는다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잘 찾아먹을 수 있다 없다, 내지는 건물을 지어놨는데 구조가 쓸모가 있다 없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싼 건물들 사이에 내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럭키가 아니라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에서 건물이 그래도 정말 괜찮냐 안 괜찮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입장권의 금액으로 높게 형성된 건지 정말 건물의 가치에 맞게 돼 있는 건지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거치게 되는 이제 플로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 빼먹는 것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보통의 소비 생활을 하면 금액이 낮은 것보다 높은 거를 살 때 대우를 받잖아요. 그쵸? 백화점 가서 3만 원짜리 살 때랑 뭐 300만 원짜리 살 때랑은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서비스 해주고, 그럼 나는 그 서비스가 합당한지, 물건이 합당한지 보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소비 생활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건물은 소비가 아니죠. 네. 투자라는 거는 이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당사자한테 필요한 얘기만 해주게 됩니다. 뭐에 필요한? 이 사람이 사는데 도움이 될 얘기만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생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게 투자에서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걸 산다고 해서 내가 대우받고, 이 개념이 이 시장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우를 잘해준다, 뭔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정확한 눈을 갖추는 게 첫 번째예요. 이 투자랑 소비랑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이 두 시장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정보들을 판단하고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금액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